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중현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는 10월 ETF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지난 9월에는 글로벌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보이면서 아마도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성과가 이렇게 좋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아마도 역대 최악의 그런 한 달을 보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왜 조정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10월에는 우리가 어떠한 포트로 대응을 해야 될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달 금융시장 흐름 좀 살펴보고 갈게요. 앞서서 말씀했던 것처럼 지난달에는 글로벌 증시가 상당한 조정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5%, 6%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사실은 10월 1일 날이니까 9월까지는 상당히 부진했다가 10월 1일 날 하루 조금 올라서 만회하긴 했는데 10월 1일 거를 합쳐준다 하더라도 다우가 3% 정도, 나스닥이 5%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특징적인 것은 이렇게 통상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 약간 주식과는 이렇게 좀 반대되는 성격에 있는 채권은 조금 강세를 보이는 게 좀 일반적인데, 지난달에는 채권 시장도 금리가 상당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채권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난달에 글로벌 증시의 약세의 원인이 이 글로벌 금리 상승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다시 가파른 좀 상승세를 보였고, 국내 금리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게 흔히 말하는 주식시장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높이는 이런 형태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 금리 얘기 관련돼서는 제가 좀 더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일단 외환시장에서도 미국채 금리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달러화가 다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4까지 상승을 했고요. 달러 원 환율도 1180원, 88원, 1190원대 좀 육박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조금 의아한 것은 이 상해 종합지수도 그렇고 달러 위안 환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위안화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제 중국 시장은 어떤 개혁 개방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로 상당히 조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헝다그룹 부도 이슈, 또 인플레에 대한 부담 우려 이런 것들이 바로 직격탄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그 IT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우려까지 좀 불거진 양상이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반도체, 또 화장품 이런 업종들 위주로 상당한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정작 중국 증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었는데 오히려 국내 증시는 상당히 좀 조정을 크게 받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 시장에서 보게 되면 유가의 상승세가 상당히 두드러졌는데요. 유가가 어느덧 75불도 재차 돌파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9%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고요. 약간 병목 현상들이 상당히 좀 이어지면서 허리케인 이슈도 있긴 했지만 글로벌 수요 대비 이 산유국들의 공급 확대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가 상승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 인플레이션 압박이 조금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금리도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도 상당히 좀 조정 압력을 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구리라던가 금, 산업용 또 귀금속 원자재 가격들은 좀 조정 양상을 이어갔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혼조세였는데요. 월 중반에는 중국에서 이 가상화폐의 거래를 전체적으로 불법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서 조금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고, 또 헝다그룹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약간 가상화폐 쪽에서 투매가 나오는 양상들이었습니다. 근데 월 후반으로 가면서 다시 재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했던 엘살바도르인가 거기에서 화산 에너지로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과한 전력을 써서 친환경하고는 상당히 좀 배치되는 상황이다. 이래서 뭐 테슬라도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안 받겠다 이랬다가 친환경 에너지를 쓰면 받을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되는 상황이었고, 또 전주 말에 이 제롬 파월 의장이 뭐 본인은 뭐 가상화폐 거래를 뭐 금지하는 정도는 아니다. 뭐 약간 조금 긍정적인 멘트를 해주면서 일단은 비트코인은 다시 좀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더리움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좀 회복하는 이런 정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차트가 빨간색은 우리 국고채 10년 금리, 그리고 요 검정색은 미국채 10년 금리인데, 보시는 것처럼 8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1.16%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약간 상승 추세가 이제 꺾인 것처럼 이제 보였었는데, 7월 말 8월 초 이후부터 저점을 찍고 쭉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정확히 9월 23일, 그러니까 9월 22일 날 FOMC 미팅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반응이 크게 없다가 23일 날 하루 지나서 FOMC에 대한 내용들을 반추해 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제롬 파월 의장이 그동안 내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고 시장을 안도시켰다가 최근에는 이제 말을 바꿔버렸죠.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 같다. 내년도에도 쉽게 물가가 떨어질 것 같지 않다. 뭐 종국적으로는 물가가 2%대에 낮아지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상당 부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질 것 같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미국 채권 시장에서 갑자기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었다가 이제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금리가 좀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 와중에 이제 국내 금리는 상당히 더 상승폭을 더 크게 했습니다. 지금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월 30일 날 1.77 고점 부근보다는 좀 낮은 1.47까지 지금 다시 지난주 금요일에 떨어졌는데요. 국내 10년 금리는 지금 전고점을 지금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글로벌 증시가 좀 조정받는 이런 상황에서 채권 시장이 조금 반대급부로 좀 강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국내 증시는 지금 더 약세를 보였고요. 글로벌 금리의 상승세에 좀 연동되는 부분, 또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 시장, 특히 국채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의 매도세를 보이는 것들이 금리 급등세의 원인이 됐습니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지난 8월 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린 이후에 이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들이 이렇게 좀 불거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나왔던 그 한국은행의 금융안전 보고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판이 연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 같은데, 지금 남아있는 금통위는 10월하고 11월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10월 달에도 당장 금리를 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이 목전에 오는 상황에서는 일단 시장 금리가 좀 반등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금리 인상 한 그 다음에 선반영되고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차원에서 장기 쪽 금리는 떨어지게 되는데, 일단은 지난 8월에 금리 인상한 이후에 두 번째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좀 빨리 있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최근에 채권 시장에서는 다소 숏 배팅을 좀 늘어나게 만들면서 국내 금리가 글로벌 금리보다는 좀 더 크게 상승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말씀드린 김에 이제 전망까지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초장기 금리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히 추후에 이 통화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0.75%이고요. 한 번 더 하게 되면 이제 1%. 그리고 아마도 상당 기간 지켜보다가 이제 그 다음번 인상은 내년도 하반기나 아니면 내후년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될 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8월하고 뭐 올해 추가적으로 연내 금리 인상하는 거는 미국의 테이퍼링에 대응하는 성격인 것 같고, 두 번 정도의 인상으로 이제는 지켜보다가 그 다음번에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까지 올리는, 뭐 내년 말 내지는 내후년 정도에 한 두 번 정도 더 올리는, 그래서 요번 사이클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기존의 0.5 저점에서 한 1.5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전망인데요.
1.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가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국고채 10년 금리가 2.25면 그것보다도 75bp 정도 높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이 기준금리 대비 장기채의 스프레드를 감안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초장기 쪽 금리는 충분히 조금 선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오히려 10월이든 11월이든 뭐 아마도 10월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데, 기준금리를 두 번째 인상을 해주면 그 뒤로 장기 쪽 금리는 조금 낮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일단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채권시장의 금리 흐름은 좀 그렇고요. 미국채 10년 금리도 1.77 전고점 수준까지는 트라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공식화되는 11월 FOMC 11월 2일하고 아마 3일날 있을 건데, 그때까지는 추가적으로 금리 상방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도 그 정도 깨면 장기 쪽 금리는 먼저 고점을 좀 형성하지 않을까. 이제 그 다음에 단기 쪽 금리가 쫓아 올라오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움직임 속에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스피를 보시면은 지난 그 8월 달에 잠깐 분위기 쌀벌할 때 3050선 트라이를 하다가 다시 올라서 3200까지 갔는데, 지금 이제 다시 3000선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주 말에 미국 그 주가가 상당히 조금 다시 상승세를 재개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감안해 보면은 국내 같은 경우는 조금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괜찮아질 수 있어요. 다우가 지금 34,000, 그리고 나스닥이 지금 14,000선을 지금 다시 좀 지지받고 올라온 상황이라서, 이 정도면은 조금 다음 주 화요일 날 개장하게 되면 국내 시장은 조금 상승세로 시작할 수 있는데, 제가 요즘에 뭐 여러 다양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조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용어를 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저는 쓰기로 했는데, 즉 1970년대처럼 아주 뭐 엄청나게 그 물가가 급등을 해서 경기를 완전히 다 이렇게 끌어내리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여전히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경기 모멘텀이 떨어져서 약간 이제 미니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조금 모멘텀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통화 당국은 여전히 통화량을 이렇게 더 풀기보다는 물가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긴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결국은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여력이 조금 공백 상태가 되는 시기들이 지금부터 적어도 한 연말 내년도 초까지는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식시장이 그렇게 쉽게 반등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니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뭐 빨리 코로나 백신 나오고 뭐 요즘에 머크사에서 코로나 치료제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그걸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빨리 재개되거나 아니면은 물가 자체가 확실히 좀 의미 있게 떨어지거나, 요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하기 전까지는 일단 증시의 상방 경직성은 상당히 높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굳이 주식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할 만한 유인이 낮아 보인다. 당분간은 보수적인 관점, 그리고 그 이외에 투자를 좀 늘리는 게 낫겠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뭐 최근에 제가 나왔던 방송이라던가 뭐 지난주에 찍었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저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지난달에 좋았던 ETF 종목들, 그리고 또 안 좋았던 종목들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난달에 베스트 종목들을 살펴보면, 제가 다시 한번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 채널은 DC형, IRP 이런 퇴직연금하고 그다음에 연금저축 펀드까지 이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그 계정에서의 시황이나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DC형, 뭐 IRP형에서는 투자할 수 없는 인버스나 그 다음에 레버리지 뭐 이런 그 ETF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순수 ETF만 소개해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난달의 성과를 보게 되면, 일단은 제일 좋았던 그 ETF가 미국 S&P 원유 생산 기업입니다. 이게 무려 월간으로 15%의
그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였는데 최근에 유가가 이제 급등세를 보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원유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가도 상당히 많이 좀 올라온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거 2차전지 테마도 상당히 좋았어요. 2차전지 산업보다는 2차전지 테마가 더 좋았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 타이거 2차전지 테마하고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의 차이는 이 2차전지 산업은 이 빅3 기업들, 그 배터리 빅3 기업 있잖아요. 뭐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삼성 SDI 요런 그 대형 기업들의 종목 비중이 높고 2차전지 테마는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이렇게 균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2차전지의 그 최종 그 3사, 대형 3사보다는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더 크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전지 테마도 지난달에 14.36%라는 높은 성과를 보였고요. 2차전지 산업도 뭐 8.3%가 나쁘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2차전지 테마 최근에 이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러시아도 좋았었네요. S&P 에너지 역시 좋았고 원유 선물, 유가와 관련된 ETF가 좀 좋았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 역시 이것도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부분. 에너지 화학, 뭐 중국 본토, 뭐 2차전지 뭐 비슷비슷한 맥락에서 지난달에 그나마 좀 성과가 좋았고요. 자, 이번에는 안 좋았던 종목들 살펴보면 팔라듐 선물 상당히 부진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바이오 뉴딜, 헬스케어, 화장품, 인터넷, 바이오테크, 반도체, 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종목 ETF들이 안 좋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 카카오 IT 플랫폼에 대한 이제 규제 강화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인터넷 그 다음에 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부진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종목들도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아마도 셀트리온의 이 합병이라고 해야 되나? 합치는 이슈들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을 다 낮추면서 그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이거 화장품, 사실 요거 전 개인적으로 좀 좋게 봤는데, 이 마스크를 쓰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컨택트화 되면서 여행 레저 쪽 종목들은 좋았는데, 화장품은 이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이 마스크는 계속 이게 위드 코로나로 가도 마스크는 계속 써야 되는 분위기이죠. 뭐 그래서 상당히 뭐 색조 화장품 이런 수요들이 좀 부진할 거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의 수요 증가 이런 부분이 좀 저조할 걸로 생각되다 보니까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도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조금 사는 듯 하다가 순매도로 좀 전환이 되면서 어쨌든 간에 글로벌 증시가 좀 안 좋고 국내 시장 조정받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요 기업들이 주가가 뻗어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도 상당히 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지난달에는 워낙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좋았던 종목보다는 안 좋았던 종목이 훨씬 좀 눈에 띄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해 포트의 성과가 어땠는지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9월 한 달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종목들의 단순 평균은 2.55%인데 제가 이제 가중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비중까지 감안해보면 성과가 무려 마이너스 7.05%. 아우, 상당히 쪽팔리네요. 이게 제가 아마도 ETF 포트폴리오를 오픈한 이후에 가장 부진했던 성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보다도 부진했던 적이 별로 없었고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5%, 6% 빠졌었을 때 제 평균 포트의 그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5밖에 안 되는데 이 가중평균한 수익률이 마이너스 7%라는 얘기는 정말 좀 부끄럽네요. 저도 지난달 너무 성과가 좀 안 좋았는데 일단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포트를 잘못 짠 거를. 그럼 이제 어느 쪽에서 안 좋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뭐 전체적으로 ETF 종목들 안 좋은 거는 앞서서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제 포트 위주로 말씀드려보면, 제가 이제 주로 안 좋았던 게 뭐였냐면, 일단은 제가 그 TDF를 그 미래에셋 2035를 들고 있는데, 이 비중이 14.7%거든요. 근데 TDF가 조금 마이너스가 났어요. 이제 그러면서 전체 포트의 수익률로는 마이너스 26% 상당히 제일 안 좋았던 거였고,
제일은 아니네요.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사실 지난달에 제 포트를 가장 망가뜨렸던 주범이 바로 요겁니다. 하나로캡 초장기 국고채하고 KB스타 국고채 30년. 요거를 제가 5%, 7% 상당히 비중을 최근에 좀 높였었죠. 근데 지금 월간으로 초장기 국고채가 마이너스 5%, 국고채 30년 이넨스가 마이너스 8.15가 나면서 제 전체 포트의 성과를 이렇게나 악화시켰습니다. 사실은 조금 아쉽긴 해요.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몇 개월 전부터 조금 국내 증시가 더 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좀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될 것 같다. 주식시장의 조정을 저는 미리 조금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그 반대급부로 뭐 채권이나 뭐 리츠나 뭐 TDF 뭐 이런 쪽의 비중을 지금 늘려오고 있었는데 리츠 느린 거랑 TDF 느린 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초장기 국고채를 늘렸던 것이 지난달 성과를 상당히 부정하게 만들었고, 앞서서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는 쭉 드렸는데, 사실 주가가 저는 빠질 걸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그러면 이제 채권 쪽은 조금 그 혜택을 보지 않겠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그러졌던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연준도 이 인플레이션이 좀 일시적이었다라고 오판했다가 이제 말을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튀었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서 최근에 물가 상승이 상당히 높지만 결국은 물가 떨어질 거야. 그러면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물가 좀 떨어지고 경기 모멘텀 낮아지고 그럼 사실은 이 장기 채권에게는 제일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달 아니고 한 지지난달부터인가 한 2, 3개월 전부터 장기채 비중이 늘려오고 있었는데 앞서 차트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국내 금리가 특히 급등세를 보이면서 장기 쪽 위주로 채권 성과가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제 포트를 상당 부분 망가뜨리는 결과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 반도체, 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도 뭐 상당히 좀 부진했고, 뭐 헬스케어도 그렇고, 그리고 타이거 화장품 상당히 안 좋았고요. 자동차 섹터, 뭐 시스템 반도체, 뭐 다 전체적으로 그냥 상당히 성과가 좀 부진했네요. 좀 여러분들께 좀 민망한 상황입니다. 자, 그 와중에 괜찮았던 종목들은 일단 리츠는 다 전체적으로 성과가 괜찮았어요. JR 글로벌 리츠, 이리치 코크랩,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단기 우량 회사채는 또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월간으로. 그리고 2차전지 산업, 그나마 2차전지 테마가 아니라 2차전지 산업을 들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지난달 성과가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 뭐 베트남 요 정도가 그래도 조금은 하락세를 만회시켜주는 타이거 여행레저도 괜찮았네요. 자, 요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전월에 제가 리밸런싱한 성과를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지난달에 코덱스 기계장비랑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S&P를 이제 다 빼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둘 다 뭐 하락했으니까 뭐 뺀 거는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대신 집어넣었던 종목들을 보면 이리치 코크랩은 잘 넣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비중을 4.5까지 지금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연금저축 DC형 IRP 전체 합산 펀드의 비중 중에 4.5를 이리치 코크랩으로 들고 있는데 전월 한 3% 정도 올라가면서 누적으로는 한 12.9%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ESR 캔들 스퀘어도 4%까지 비중 높였는데 전월은 그냥 약밥 정도였고요. 누적으로는 한 13.47% 정도. 뭐 요거는 그냥 뭐 괜찮았던. 근데 이제 주식 쪽에서 늘렸던 게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네요. 일단은 코덱스 게임 산업, 그 다음에 코세프 릭소 글로벌 퓨처 모빌리티, 그 다음 미국 테크 탑10 뭐 이런 것들이 2% 뭐 마이너스 5% 정도 이 성과를 보이면서 전체 누적 수익률도 지금 마이너스로 좀 돌아섰습니다. 지난달에 전체적인 리밸런싱의 성과 자체는 뭐 어쨌든 간에 리츠 쪽에서 조금 뭐 본전치기는 해주면서 뭐 그냥 지난달에 포트의 리밸런싱은 그냥 쏘쏘했다. 뭐 빠진 거, 뺀 거, 뭐 하락폭 있었고 넣은 것 중에서는 조금 빠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비중을 감안해보면 리츠 비중을 높인 것은 뭐 지난달에 그래도 괜찮은 전략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좀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10월 달에는 이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거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상당히 고민 많이 했는데
자, 저는 10월 달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 변화는 지금 현재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금저축, DC형, IRP 전체 합산 포트에서 주식 비중이 한 43% 정도, 채권이 한 22.6%, 리츠가 15.4%, TDF가 14.6%, 원자재가 3.7% 정도 이렇게 지금 들고 있는데 10월 달에는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일단 원자재 비중 조금 높일 거예요. 이따가 종목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유 관련돼서 조금 다시 좀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TDF는 그냥 똔똔, 리츠도 지난달에 이미 높였기 때문에 좀 똔똔하고 채권형 비중을 좀 더 높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주식 비중을 조금 높이고 채권 비중을 좀 주식 비중을 좀 낮추고 채권 비중 높이고 있는데 그 추세를 계속 가져가서 채권형 비중은 한 1%포인트 정도 높이고 대신 주식형 비중은 또 1%포인트 낮춰서 전체적으로 포트의 방향은 채권 비중 높이고 주식 비중은 조금 더 줄이는 점진적인 포트의 전환을 가져가도록 하겠고요. 종목들까지 살펴보면 일단은 이제 제외하거나 축소할 종목들을 보면 이제 제외할 건 없고 조금 비중 축소할 게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액티브를 조금 줄이려고 해요. 이게 지난달에도 1.2%, 누적 수익률은 무려 43%인데 제가 비중이 3.44니까 이렇게 낮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차원에서 한 비중을 한 2% 중반 정도 수준까지 조금 낮춰서 차익 실현하고요. 그걸로 이제 다른 종목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쪽에서는 KB스타 중기 우량 회사채가 지금 약간 똔똔 성과인데 비중이 5.57%예요. 역시 이거 조금 줄여서 장기 채권 물타기 하는데 사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그리고 추가로 그 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일단 원자재에서 타이거 원유 선물 이넨스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ETF 포트 짤 때 이 타이거 원유 선물 들고 있었는데 저는 너무 일찌감치 그 차익 실현 해버렸거든요. 유가 상승세가 뭐 그렇게 많이 갈 것 같진 않아서 한 60불대인가 이미 잘라버렸는데 지금 75불까지 왔죠. 전월 달에 이미 9%가 또 올랐고 여기서 추가로 이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거는 사실은 좀 부담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약간 해지 차원에서 지금 그 전체적으로 이 공급망에 따른 병목 현상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질 가능성, 그리고 오히려 이제 ESG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뭐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화석연료 쪽은 어떻게 보면은 이 투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유가가 계속해서 하방 경직성을 꽤 가질 수 있겠더라고요. 특히 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 친환경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의 이제 원유 산업에 대해서는 뭔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급이 좀 타이트한 상황들을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가격대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전체 포트에 약간의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원유 선물 다시 매수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원유 선물은 DC형이나 IRP형에서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선물 ETF는 연금저축펀드에서만 가능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연금저축펀드 연간으로 700만원까지 되는 거 아시죠? 연금저축하고 IRP를 연간 700만원까지 하시면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마도 한 100 얼마 정도 여러분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만. 그 다음에 이제 연간으로 세액 공제 안 받아도 나는 그냥 연금저축이랑 뭐 IRP 집어넣을래 라고 하면 연간 2,800만원인가까지 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약간 세제 이연 효과가 있으니까 뭐 저는 그 기회가 되면은 투자하시라고 하는데, 최근에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가 뭐 주식이든 채권이 다 빠졌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IRP랑 연금저축 펀드 한 4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불입할 금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어차피 올해 연말까지 넣어야 되니까 지금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말까지 추가로 400만원 정도 더 사기 위해서 지금 돈을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 살지. 일단 원유 선물은 10월 중에 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쪽에서는 지금 하나로캡 초장기채하고
하고 국고채 3년 이넨스들을 물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월 성과가 상당히 부진했고 누적도 제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까지 갔어요. 현재 비중이 5%, 7%니까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아픈 손가락인데 기본적으로 장기채는 분할 매수해야 되는 가격대, 금리 수준에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빠져섰을 때 조금 더 물타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IRP를 추가적으로 매입을 할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쪽 추가로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쪽에서는 사실은 주식 비중 전체적으로 줄이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높이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 최근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쪽이 많이 빠졌잖아요. 특히나 이제 카카오, 네이버 좀 많이 빠졌는데 뭐 약간 뭐 IT 플랫폼 쪽이 어떻게 보면은 규제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 있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들 산업이 없어질 건 아니니까 지금 전월에만 10% 빠졌는데 뭐 이랬었을 때 조금 비중도 1.34% 이렇게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1.5 좀 비중을 이참에 좀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덱스 건설 쪽도 비중이 좀 낮은 편이고 전체적으로 뭐 약간 공급확대 정책으로 정부가 선회하면서 건설 종목들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뭐 약간 뭐 뉴트럴한 업종이기도 해서 그냥 좀 높이는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월 포트폴리오의 기본 방향은 채권 비중을 높이고 주식 비중을 줄여나가는 최근의 추세를 계속 고수하겠다라는 거고 채권도 역시 장기 채권의 저가 매수 기회들로 최근에 장기 채권 가격이 많이 빠졌지만 오히려 물타기를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이 공급망 그 이슈에 따라서 유가라던가 또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좀 더 상승세를 보일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원유 선물 ETF를 다시 편입을 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10월 ETF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9월달에 성과가 상당히 좀 부진했기 때문에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저희가 퇴직연금 운용은 이건 뭐 한두 달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투자한 돈은 저희가 55세 이후에나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장기 분할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연금저축이라던가 IRP 1년에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 받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성과가 부진할 때는 물타기를 하는 그런 어떤 전략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달에는 성과가 비록 부진했지만 최근에 이렇게 성과가 부진한 것들을 저는 조금 이 분할 매수 또 물타기의 기회로 삼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 달에는 좀 여러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성과로 다시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연휴 마저 잘 보내시고요. 10월달 날씨도 좋고 또 연휴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